건축구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법이라고 하면은 뭐 한자말과 같이 건축을 구성하는 방법, 내지는 건축의 구조 방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건축물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건축물에서 이야기하는 용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전문 용어를 포함해서 건축의 모든 영역의 전문적인 기초 분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학의 해부에 비유를 합니다만, 결국 의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인체의 구성을 알아야 결국은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축물에서도 건축물을 해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학에서 해부라고 하듯이 본 과목은 일종의 건축물을 해부하는 그러한 분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예를 들자면은 인체의 구조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인체의 경우에도 실은 구성하고 있는 그 파트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골격계가 있고, 그것을 또한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근육계가 또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건축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양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식 목조 주택의 모습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제제목을 이용한 목조 구조의 한 사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모든 부위에는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전문 명칭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재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한국 전통 건축 구조의 형태죠. 지금은 그다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궐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가면은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전통 건축 용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의 개념을 얘기할 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그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체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 강의는 결국 어떻게 그 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체를 만들어낼 것이냐, 또한 그 구조체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는 분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상 일반 설계에서는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그래서 공간 계획을 사전에 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 필요한 공간의 크기, 아니면 적합한 형태, 그 다음에 각 공간의 위치, 또 각 실 간의 배치, 그 다음에 각 실과 전체적인 성능,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공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공간을 갖다가 감싸기 위해서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가 이제 곧 국법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법에 결국 관계되는 것이 이제 결국 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나, 그 다음에 사용되는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형태, 그 다음에 그것을 짜맞추는 방법, 뭐 이러한 것들이 그 국법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좋은 구조체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 우리가 건축 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면은 가장 뭐 기초적인 것이 어떤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겠죠. 즉 거리죠.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갖다가 어떤 구조의 형태로, 즉 얼개의 형태로 짜맞춰 나가는 거죠. 시공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조체, 즉 국법을 만들어낸다. 즉 일종의 건축물의 짜임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본 강의의 기본적인 교재로는 김문당에서 나온 건축국법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으나 참고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가장 기초적인 걸로 총론을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총론에서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구성 방법, 그 다음에 구조 방식의 종류, 뭐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건축물의 구성에 대한 어떤 그 목차를 보자면은 일단 건축물과 국법의 관계, 건축물의 지지 요소, 건축물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획이 되는가, 그 다음에 건축물은 어떻게 마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설비와 가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결국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즉 생산에 관련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갖다가 결국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미 잠시 얘기한 것처럼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구획해서 내부 공간을 또한 다시 분할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목적에 맞는 공간을 실현시키는 것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원시적인 시대에서부터는 결국 단순히 자연 상태에서부터의 보호, 자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이 결국 필요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결국 그 지역의 환경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점차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건축물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즉 뭐 세계 전체를 보자면은 나라별로 다 기호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재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어떤 기술적인 발달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거의 뭐 주거 개념, 즉 뭐 동굴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 개념의 건축물이었겠습니다만, 이제 사회 구조가 점점 발달하면서 뭐 종교라든가 뭐 이런 각종 것,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생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결국 뭐 다양한 시설들이 요구가 됐다. 뭐 특히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뭐 다양한 건축물, 즉 과학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보다 고차원의 첨단의 건축물들, 그 다음에는 뭐 스포츠 시설, 뭐 그 다음에 뭐 군 시설 등등 다양한 건축물들이 등장한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환경의 이용이라고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새 둥지의 모습입니다만, 결국 근처에서 얻을 수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다가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뭐 이거는 뭐 하등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죠. 뭐 거기에 비하면 뭐 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주인이 지어지는 대로 아무 데서나 살아야 하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동굴집의 사례죠. 결국은 이것도 결국 자연을 이용을 해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결국은 주거를 사용한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요르단의 페트라 동굴집이죠. 물론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음각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개 건축물을 이제 바깥에다가 뼈대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동굴의 개념에서 좀 확대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각을 해갖고 공간을 결국은 형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는 이런 움집을 만들었죠. 결국은 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농경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즉 볏짚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공간을 만들었다. 결국 우리가 뭐 실상 공간이라고 하면 벽과 결국 지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주거의 형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고급화되면은 이렇게 초가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뭐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강원도 산간 지역에 가게 되면은 실은 거기에서는 뭐 일반적인 뭐 모내기라든가 이렇게 벼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무에서 나무 껍질을 뭐 나무 껍질이나 나무 줄기 등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나무 껍질 갖고 이렇게 짓는 지붕, 이거 우리가 흔히 노화집이라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강원도 지방 이쪽 강원도 산간 쪽은 당연히 약간 척박하고 기후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비바람, 추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두꺼운 구조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뭐 울릉도나 이쪽 동해안 지방입니다. 귀틀집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우물 정자로
목재를 갖다가 옆으로 짜서 그 사이를 갖다 진흙동으로 막아갖고 바람을 막는 그런 구조.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틀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보기 아마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최근에 통나무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통나무집은 이 기틀집의 어떤 그 근대적인 변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강원도의 뭐 민가의 모습 중에 하나겠죠. 결국 뭐 별로 제대로 된 재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양철 지붕에다가 그 비가 쌓일 만한 접합부에는 간신히 기와 조각을 갖다 얹어서 만든 그러한 집의 형태죠. 뭐 지금은 없겠죠. 요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민가의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초가집의 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심한 제주도에서는 결국 지붕을 갖다가 단단히 쳐매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놨죠. 묶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집도 굉장히 돌로 투박하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뭐 바람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상당히 깨끗하게 관광지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개 실은 매년 한 번씩 이 볏짚을 갈아줘야 되겠죠. 병충해 등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을 공동체가 돌아가면서 결국 한 집 한 집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매번 고치는 그러한 뭐 일종의 뭐 잔치라고 할까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란 뭐 거의 사막지대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재료라고 하는 것이 흙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진흙집이죠. 그래서 흙을 갖다가 물로 빚어갖고 결국은 이런 흙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이것도 유명한 젠네 이슬람 사원입니다만 이것도 뭐 아마 그 전쟁 때문에 많이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유네스코 문화재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88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많이 파괴가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멕시코 쪽의 산타페 흙집이죠. 벽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실은 지붕이죠. 지붕을 이거는 이제 경사지붕이 아니라 경사지붕으로 하면은 물론 당연히 비를 맞기 쉽습니다만 경사지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옆으로 수평으로 평지붕으로 했죠. 물론 그것은 이 지역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평지붕을 갖다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목재를 갖다가 꿰일대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 흙을 반죽해서 결국 평지붕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 형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로코니까 거의 지역은 뭐 기후적으로는 비슷한 사막 기후겠죠. 모로코의 마라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독특한 것은 여기가 이렇게 뭐 거의
고층 빌딩과 같이 높은 성벽처럼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롭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더욱더 독특한 것이 남예멘의 슈밤이라는 것인데 뭐 거의 아파트를 지은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파트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벽을 밑에는 두껍게 위는 뭐 얇게 아마 했으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사막의 맨해튼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데 이거는 뭐 실상 호우가 오게 되면은 뭐 실상 이러한 진흙집은 뭐 쉽게 파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번 아마 보수를 진행해야 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이것들 건축 비법은 결국은 사다리꼴 형태가 있다. 즉 밑에를 두껍게 하고 위를 좁게 해야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뭐 형태적으로 하도 유명해서 많이 사례로 드는 건물입니다만 인도네시아의 토로자족의 또꼬난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명칭의 주거 형식이죠. 뭐 인도네시아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열대우림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곳들은 대개 이 바닥이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렇게 고상 형태라고 하죠. 바닥을 높이 띄웠습니다. 바닥을 높이 띄우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고 건조가 잘 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뭐 실상 강우량이 많을수록 실상 이 처마의 구배, 즉 경사는 보다 더 심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본래 그 정착한 그 종족이 뭐 이러한 형태의 배를 타고 왔다, 뭐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실상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장례비가 모일 때까지는 뭐 시신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장례비가 모이게 되면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의 수상집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훨씬 더 고상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높여놨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홍수 시에는 물이 여기까지 범람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거 형태를 결국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쓰저우 소주죠. 쓰저우의 수상집입니다. 중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이 기초가 뭐 상당히 거의 뗏목에 가까운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겠죠. 이것 또한 뭐 독특한 형태의 몽골의 겔이라고도 하고 파오라고도 하죠. 이거는 결국 동물의 가죽으로 결국 만들어진 주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을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죠. 결국 유목민족은 불가피하게 그 가축들이 먹는 그 초목을 찾아서 결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체와 조립이 쉬운 그러한 구조의 주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하나하나 부품화가 되어 있어서 문틀과 문짝, 그 다음에 여기 굴뚝, 그 다음에 뭐 벽,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속에 바닥 구조, 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까지 다 있죠. 예, 그래서 분해하기 쉽고, 또한 그걸 갖다 운반하기 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립하기 쉽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집 나가고 나면은 자기 집을 찾을 수 없다, 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뭐 이것이 그렇게 주거로서 뭐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도 뭐 독특한 형태를 억지로 찾다 보니까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에스키모의 이글루죠. 예, 뭐 이글루는 실은 뭐 주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는 뭐 물개나 뭐 이런 뭐 물범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 하나의 전초기지, 사냥을 위한 전초기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렇게 얼음으로만 만들어도 실은 속에 온도는 뭐 외기하고 뭐 한 4, 5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죠. 뭐 이것은 제가 그 사진을 그대로 뭐 카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루스, 이건 뭐 잉카 쪽이죠. 우루스의 갈대집입니다만, 여기 또 독특한 것은 이제 일종의 그 뗏목처럼 되어 있는 섬이죠. 뗏목, 페루군요. 그 뗏목처럼 되어 있는 그 섬에 결국 가벼운 구조로 하기 위해서 아마 또한 이런 형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죠. 또한 거기서 물론 이러한 배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집이죠. 뭐 흰색과 코발트색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것은 뭐 결국 높은 반사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흰색을 썼다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우스개 퀴즈입니다만, 결국 지중해 바닷가에 그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건 이란의 바드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천연 에어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연적으로 바람의 통풍을 갖다가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면서 결국 기온을 낮추겠다, 실온을 낮추겠다는 그러한 방식인데, 결국 이렇게 통풍구를 만들고 밑에는 기화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우물 같은 것을 두었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드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결국 물을 갖다가 둬서 이 물을 증발시켜서 이제 더위를 이제 식혀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일종의 뭐 수동형 에어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건 후첸성, 복건성이죠. 복건성의 토르라고 부르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뭐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이렇게 감싸져 있는, 마치 성곽처럼 감싸져 있는 일종의 집합주택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2008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토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토르당 대충 한
8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 벽의 형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원형, 방형, 반원형, 오각형, 뭐 의자형, 삼택형 등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원형으로 뺑 돌아가는 형태죠.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주거의 형태를 뭐 불어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주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곧 그 지역에서의 사용하는 재료, 또한 그 지역의 기후, 환경,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이것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시대적, 장소적, 기술적인 한계가 언제나 존재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결국 자리를 잡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한자말로 흔히 얘기하는 걸로 신토부리가 아니라 이제 가토부리다. 결국 그 지역과 집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와서는 뭐 다행히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 발달에 의해서 이런 종이로 만든 집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뭐 이것은 뭐 4cm 두께 패널에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페퍼테이너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종이하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일종의 전시관이죠. 싱에르반이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이죠. 속에 보시면은 결국 이쪽에 벽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컨테이너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 쪽에는 이제 그 종이로 만들어진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스타지움이죠. 이것도 결국 스타지움의 외곽부, 즉 스탠드부가 일종의 뭐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물론 뭐 경제적인 내지는 뭐 빨리 짓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